그러니까 10번부터 13번은 경제 지문이었고요. 여기서는 뭐 브레톤 우드 체제, 그다음에 태환 내지는 평가절상, 평가절하, 환율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아주 평이한 지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한 문제는 두 단계를 거쳐서 환율이 인하되고 평가절상이 된 상태에서 그 두 나라 간의 환율을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식 정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서 그 약간 추론 능력이 강하거나 그거를 수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고, 그걸 할 수 있었다면은 약간 까다롭긴 했지만 편하게 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능 시험장에서 그런 급박한 컨디션에서 이런 추론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비례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만이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따가 이제 제가 나경이 문제 풀 때 몇 개 어휘의 뜻을 뭐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사전에 뭐 합의하고 하는 거 아닌가 했지만, 나경이 학생은 저한테 경제학을 꽤 오래전부터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파이널 반에서 그 1등급이 만점 받는 반에서 맹큐 경제학하고 이중구 선생님 경제 원론으로 벌써 1년 넘게, 1년 반째 계속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좀 어땠어요? 이 문제 풀 때? 사실 지문 자체에서 뭔가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냥 오히려 좀 헷갈렸던 거는 문제 선지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것들은 좀 있긴 했는데, 지문 자체를 읽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번 시험이 국어가 처음에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경제 지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BIS가 나왔을 때는 자세한 그 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숫자를 계산하는 것 같은.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많이 나왔을 때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경제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도 없고 표도 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울 수 있었던 거는 환율 인하가 평가 절상과 같은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환율 인하가 되려고 그러면 달러가 많아져야, 달러도 하나의 재화로 봤을 때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국세 수지라는 것은 수출이 많이 잘 되면, 즉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흑자고, 수입이 많이 되면 달러가 나가기 때문에 적자라는 것. 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고정 환율과 변동 환율이 뭔지 알았다고 그러면 전혀 어렵지가 않았는데, 그런 용어들이 사실은 뭐 고등학교 경제의 범위에 일부는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부는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경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다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숫자가 2%에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 지문인 것 같아요. 나경이가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건 무슨 뜻인지 하는 정도만 제가 한번 물어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일단 기축통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그 벽을 만납니다. 왜 벽을 만나냐면 유동성이 뭔지에 대해서 기존의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된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나경? 미국이 이제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국제적으로 달러가 공급되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뭐죠? 경상수지 적자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건 뭐예요?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건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제 달러화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단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수출만 많이 하면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미국에 있는 달러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 수출만 많이 하고 수입을 안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국제 유동성이라는 게 달러라고 나경이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죠. 예. 그 해외에 달러가 없다. 달러가 없으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거래하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위축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을 잘했는데 미국이 수출만 많이 하고 수입을 안 해서 흑자가 나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최소한 흑자니까 네. 흑자가 나면 세계 경기는 위축되고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뭐죠 그러면?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수입을 하니까 달러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달러가 별로 없고 해외에는 달러가 많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땅 부딪히는 게 뭐냐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이게 왜 저하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달러의 값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응? 그러면 달러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건 이제 그 달러가 자신의 값을 다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 해설이 더 나올 거예요. 뭐, 한 80%, 90% 유사한 얘기인데요.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되는 것은 이 글만 갖고서는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외국엔 달러가 되게 많고 미국엔 달러가 없다. 그 외국에서 달러를 미국에서 뭔가를 바꿔달라고 할 때 미국이 못 바꿔줄 수도 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거는 지난번에 BIS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신뢰도라는 것은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을 주면 신뢰도가 높은 것.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저 없는데요? 그럼 망한 거잖아요. 네.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즉 미국에 돈이 많으면 해외 경기가 위축되고 외국에 돈이 많으면 미국이 망할 가능성도 즉 제때 이 달러를 딴 걸로 못 바꿔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어도 문제, 적게 갖고 있어도 문제. 그걸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트리핑 딜레마요. 그쵸. 트리핑 딜레마라고 했고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했어요. 트리핑 딜레마와 위에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 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트리핑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산을 말하는데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첫 번째로 근본위 체제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위 체제가 아닌 그 이후로 나온 브레턴우즈 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환 본위제가 실시가 되게 되었는데요.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 태환 조약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국제 유동성의 변천사를 따져봤을 때 첫 번째는 근본위 체제에 따라서 금이 이제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긴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인데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금환 본위제가 실시가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금태환 조항이라는 약속에 따라서 금 1온스와 35달러가 항상 등가라는 그런 원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조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정상 수지에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금본위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화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달러화를 사용하는 곳인 미국을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에서 이제 교차 환율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용이해졌을 거라고 좀 보이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나경이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골드, 금이 있습니다. 금을 중심으로 한국, 원, 미국, 달러, 일본, 엔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같은 금 만약에 1kg에 대해서 달러가 얼마? 달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만 만불, $10,000. 그러면 한국은 1,000,000원, 일본은 100만 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세계의 교차 환율은 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금 1kg에 얼마야? 10,000불이야? 1,000,000원이야? 100만원이야? 그러면 이게 일치됐다는 거죠. 요게 근본이죠. 그렇죠. 근데 브레튼 우드 체제는 골드와 달러의 그 내용을 보면 1온스당 35달러, 1온스당 35달러를 정해놓고 달러와 엔, 달러와 원의 환율을 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을 주니까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골드하고 달러의 환율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의 환율이 정해지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금본위 체제에서의 이 그림과 그 다음에 금태환, 금환 본위제,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의 차이점이 이렇게 도식화될 수 있다는 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나경이는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계속 풀어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건 대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화의 가치를 내려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통화의 환율을 내려서 그 달러화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평가 절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대책이 있는데 하지만 그 한계점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턴 우드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이제 이게 일본 대책의 한계이겠죠. 그 다음에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대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한계점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제 이 문단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미국이
달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대책과 그 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는 것, 이것과 그 다음에 변동 압력이 커졌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려고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 따른 그런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상황이겠죠.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책이 모두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금태환 그 제도를 정지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자, 내가 좀 물어볼 텐데 편한 대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졌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수입은 많아지고 수출은 덜 됐다. 그러니까 달러가 과잉 공급은 어디로 공급된 거죠? 이제 전 세계로 달러가 나가게 되면서 그렇죠. 달러가 과잉 공급됐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가 발행이 됐다. 그러면 어떤 게 추론이 되죠? 달러를 갖고 와도 금을 못 주는 금을 못 줄 수 있는 상황도 됐다.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그 달러화의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된 거죠. 이 네 줄을 읽으면서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나갔으면 미국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미국이 못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쓸 만큼의 달러를 더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했던 달러와 금을 맞춰 찍기로 했는데 할 수 없이 더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이게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게 되면 원래는 이제 금 1온스를 받기 위해서는 35달러를 가지고 왔어야 됐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달러화의 가치를 내려버리게 되면 70달러를 갖고 와야 금 1온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타국 통화의 환율이 내려가서 그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달러화가 평가 절하됐다는 거는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평가 절상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평가 절상만 해버리면 달러화는 당연히 평가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미국이 스스로 평가 절하하든지 다른 나라가 자기 돈을 평가 절상해버리면 달러는 평가 절하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하지만 브레턴 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 왜 불가능하죠? 위에서 금 1온스와 35달러를 바꿔야 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1온스당 70달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즉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독일이나 일본에 달러가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달러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 나라 자국 화폐의 가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렇죠. 사과가 많아진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과가 너무 많으면 옛날에는 100원으로 사과 2개 샀는데 이제 4개 살 수 있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달러를 1,000원으로 1달러를 샀는데 1,000원으로 2달러를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 가치는 올라간 거고 달러 가치는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각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 가치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평가 절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엔화나 뭐 마르크화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야 되는데 싸게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비싸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비싸야 됐는데 일부러 안 비싸게 만든 거잖아요. 원래 가치하고 다르게 표시된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다음 상황이 편해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건 이제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점점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가치가 높아졌고 곧 그게 표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마르크와 엔화를 먼저 쟁여놓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투기적 수요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제가 생각한 투기는 이제 그 차익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투자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죠. 네. 원래 돈의 수요는 거래적 수요예요. 그 돈이 거래할 때 필요하니까 달러하고 엔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닐 때는 구태여 남의 나라 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엔화가 필요한 거는 진짜 수출할 때 엔화가 필요하고 엔화를 달러로 바꾸고 이게 필요한 건데 엔화가 앞으로 오를 거 예상한다 그러면 돈을 거래할 필요가 없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엔화를 가져간다. 왜? 지금 엔화의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 평가 절상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환율이 변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 즉 자기 가치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가치를 유지해라. 이게 환율이 변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왜 그럴까요? 그 달러화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달러화가 아닌 금의 형태로 그 재화를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선택을 한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35달러의 1온스인데 나중에는 50달러의 1온스가 될지도 모르니 달러가 적게 많아지니까 지금 빨리 금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외국에서 미국에다가 금 바꿔달라고 막 쳐들어왔겠죠. 소비자가 은행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뱅크런이죠, 뱅크런. 뱅크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은행은? 망하게.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산할 수도 있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한 거죠? 못 바꿔줘 하고 배째라 한 거죠. 그게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된 거죠. 더 이상 35달러에 1온스 못 바꿔줘. 왜? 우리가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 그거 바꿔주면 우리 어떻게 돼? 망해. 이제부터는 달러 바꿀 거야. 같이 바꿀 거야. 이해되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됐다는 것은 달러화가 더 이상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인데요. 그럼에도 달러화가 계속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무런 기준이 되는 통화가 없이 그냥 서로 바꾼다면 이제 달러와 엔화를 연결짓고 그다음 달러랑 엔화를 연결짓고 그다음에 달러랑 원을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N1 그다음에 원 유로 이런 식으로 서로 각각 다르게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가짓수가 이제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수 콤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세 나라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세 나라라고 하면은 3C2만큼 이제 가짓수가 생기게 되겠죠. 3C면 얼마예요? 세 가지죠. 그렇죠. 1 곱하기 2 분의 3 곱하기 2니까 세 가지죠. 네 나라면. 네 나라게 되면은 이제 6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4C2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1 곱하기 2. 자, 그러면 아까 그 근본이제에서는 몇 가지가 있었죠? 근본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의 수만큼 이제 경우의 수가 생겼을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금태환에서는 금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의 수에서 이제 달러를 뺏는 마이너스 1만큼이 미국만 빠지는 거죠. 정확하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기축통화가 없다면 콤비네이션만큼 예. 국가수 콤비네이션 2만큼이 되는 거니까 국가수 콤비네이션 2가 제일 많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제 규모의 경제는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이제 뭔가 그 양이 되게 거대해지게 되면 평균 생산비가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 공급이 엄청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돈이 그렇게 많이 공급되면 달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달러가 이미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달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비용이 줄어드는 건데 그 대표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거를 환율 가지수의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정도, 지금 나경이 정도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나경이가 이거를 이해를 했는데도 중간에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추가로 설명하는데. 네. 근데 나경이는 지금 저한테 경제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맹큐 경제학하고 이중근 선생님 경제학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도 환율에 대한 평가 절상, 평가 절하. 왜? 왜냐면 나경이 이과잖아요. 예. 경제를 선택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다면은 계속 유지가 됐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감각은 살아있어서 전체를 해석할 때 큰 오독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 시험 상황에서 이 지문을 읽었다고 하면 나경이가 10%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들은 7, 80%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나경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지문보다 그 해결의 지문이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했지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 경제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경제 현상이 또 다른 경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현상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경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을 그나마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 지문을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그게 교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읽히지가 않으면 문제를 읽을 때 또 안 읽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두 단계에서 이 고통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4번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서 이해가 안 돼서도 지문을 읽으면서 다시 교정이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답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번에 나경이 100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10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어,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제 첫 번째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아까 전에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는 대답이 있었으니까 이건 알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저는 2번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인데 중앙은행이 수행해야 했던 의무는 이제 금태환 조양, 그러니까 1온스와 35달러를 항상 바꿔줘야 한다는 그 의무를 수행을 했어야 했으니까 이건 맞는 선지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역시 이제 앞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거 역시도 이제 이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번에 대해서는 2번을 골랐고요. 10번 문제를 푸는데 고통은 있었습니까? 10번은 그냥 있는 내용을 맞추는 거였기 때문에 딱히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비문학 독서에서 항상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윗 본문과 지문을 대조해서 정말 속도 싸움이죠. 누가 빨리 대조를 하고 정확히 대조를 하느냐 문제. 이 문제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11번.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이건 맞는 선지예요. 왜냐면 이제 원래는 브레턴 우즈 체제의 한계 때문에 이게 이제 1번 해결책이었잖아요. 그게 불가능했었는데 닉슨 쇼크로 인해서 브레턴 우즈 체제를 붕괴시키고 난 후에는 이게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격이 이제 가치가 올라갈 것을 사람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수요를 한 것이겠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스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이제 금 역시 많이 만들어내서 금의 수 역시 늘린다면 그러면 이제 이 딜레마 상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앞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을 이제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골랐는데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그러니까 달러화에 비해서 가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고 했는데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요.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은 미국 통화의 평가 절하하고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본문의 내용을 모르고 지문만 푼다 그러면 2번 지문하고 다음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미국 통화의 달러화의 평가 절하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라는 지문을 쓰면 동의어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어를 동의어라고 모를 수도 있고요. 내지는 환율 인상이라고 해도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인상과 달러화의 환율 인상은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하고 같은 말이고 달러화의 평가 절하하고 마찬가지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동의어인데도 불구하고 동의어라는 걸 모르면 훨씬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이번 지문에서의 핵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중학교 때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약간 살짝 배우긴 합니다. 배우긴 하는데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이제 고3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년 이상 시간이 지난 거고. 그렇죠. 그 희미한 기억에서 얼만큼 그때 열심히 공부했어야 환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근데 해마다 경제나 법 철학 지문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경제학을 해석할 수 있는 경제적 용어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예 문제를 풀 정도는 아니더라도 용어의 정의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환율이 인상된다는 거는 자국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은 달러의 값인 거예요. 달러의 값. 달러의 값이 올랐다? 내 돈 값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의 값은 왜 오르냐는 거죠. 달러의 값이 오르는 이유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달러 값이 떨어졌다. 이거는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달러의 값이다. 물건하고 똑같다는 거죠. 많아지면 떨어지고 부족하면 올라가고. 그런 건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런 걸 알고 나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쉬웠을 거고 그게 모르면 이제부터는 시범처럼 지문 대조하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추론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추론 단계에서 기본 로직, 경제적 로직이 없으면 이제 고통스러운 문제로 바뀌는 거여서 이번 국어 커트라인에서 국어가 굉장히 낮게 내려간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12번 문제 풀어볼까요?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억에서 지긋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은 근본위 체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브레턴 우즈.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가 이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맞죠? 국가 수보다 하나 작다가 아니라
그냥 국가 수이다라고 하는 같다죠, 것이. 같다, 그렇죠? 네네. 네, 정확하게 같다. 세 나라면 세 가지.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더 설명할 거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선지를 보도록 합시다.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을 했듯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전체 가지수는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통화의 가지수 콤비네이션 2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국가수가 3개였다고 하면 3C2는 이제 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수가 하나 늘어서 4개가 됐다고 하면 4C2는 이 선지 말대로라면 4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6이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만큼이지만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1만큼 뺀 만큼이 환율의 가지수이기 때문에 적어진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저는 5번 선지를 답으로 골랐거든요.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라는 선지입니다.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그냥 전체 국가의 수 마이너스 1이지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콤비네이션을 이용한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 문제에서 나경이처럼 콤비네이션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쉽게 풀었을 텐데, 근데 과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랑 소장님이랑 어제 그 다른 영상을 찍을 때도 정말 짜맞추지 않았지만 저희도 콤비네이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경이가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에서 이걸 사용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청출어람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 표현이죠. 두 국가 수를 짝짓는 수만큼의 환율의 가지수 생긴다. 여기에서 3C2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표시된다는 거에 근본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도회적 이해. 그 다음에 골드와 달러를 3.5온스의 35달러의 1온스 예. 이거를 고정시켜 놓고 외국끼리 한국과 일본을 거래시킬 수 있으면 요게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거. 자, 요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결정되겠죠. 요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거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글을 그림으로 만들든지 그림을 글로 만들든지 아니면 독립변수, 정석변수 찾아서 어떤 식으로든 수식화시키면 글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단계를 할 수 있었던 친구한테는 12번은 너무 정확하게 답을 찍을 수 있는 거였지만, 만약에 수업 시간 안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별 3개는 아니지만 별 1개 정도는 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어 지문인데 그래프도 없고 표도 없으면 차라리 그래프나 표가 있으면 거기서 찍어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래프도 표도 없다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고, 이제 수학을 여기서 추론을 하는데 이게 뭐 고차원적인 수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시험 범위 바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본문에 하나도 없는 내용을 수리적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요 문제가 이 정도인데요. 그 다음 문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더 고차원적이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별표 3개를 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나경이는 이 별표 3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보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서 A국의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소리겠죠.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이유가 뭐예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이제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는 소리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A국의 금리가 3%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금리가 1.5%라고 한다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5%의 금리를 주는 다른 나라보다는 3%만큼의 금리를 이제 보장해주는 A국에 돈을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선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해 볼까요?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B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자, 50%, 30%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는 이제 B국과 C국의 통화 가치는 일단 올랐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통화 가치는 올랐다. 평가 절상됐다.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1번부터. 자, 이제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자면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 이것과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로 꼽았습니다. 자, 신뢰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다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군 이라는 선지인데요. 여기에서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A국 통화, 그쵸. B국 통화니까. 그 B국 통화는 가치가 상승한 거고 예. 그 동의어는 A국 통화의 가치는 가치가 하락했다. 하락.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돈이 상승하면 남의 돈은 하락한 거기 때문에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쓰는 게 맞고 A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죠? 3번.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군 이라는 선지입니다. 이제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라는 것은 B분의 C인 거잖아요. 그런데 B분의 C에서 이제 B가 하락했으니까 분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 분수 전체의 값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500원으로 떨어진 게 B국이죠. 왜냐하면 50% 하락했으니까. 네. 1,000원이었는데 700원이 됐으면 C국이죠. 30%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러면 1,000원이 500원이 됐고 1,000원이 700원이 됐어요. 요게 이제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한 거고 자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 평가 절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A국 입장에서의 B국, A국 입장에서의 C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B와 C를 다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B국 입장에서의 C인가요? 지금 문제가? 네. 네. 그렇죠. 500원에서 이건 700원이잖아요. 오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하락한 게 아니고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이가 B분의 C여서 이게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 이게 내렸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B가 내린 것보다 C가 내린 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서 환율 변화가 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잘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만점을 맞았다면 나경이도 여기서 틀린 접근은 아니에요. 하나, 두 개까지 비교를 못했는데 럭키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가 아니고 C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였다고 그러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을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어려운 일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또 한 번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험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했었더라도 아주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은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아님. 이건 애매한 상황임.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다시 봐야 되겠죠. 4번 한번 볼게요. 4번 산지를 보도록 할게요. 응?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응? 저는 이걸 맞는 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응? 왜냐하면 이제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응? 그런데 이제 B국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C국의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소리잖아요. 응? 그러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소리는 수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응? 수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에는 흑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자, 상황을 볼게요. 옛날에는 다 1000대 1000, 1000대 1000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옛날엔 다 1000, 1000, 1000, 1000, 1000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다 똑같았는데 이 B국은 500이 됐고 C국은 7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B국 입장에서 환율이 오른 거잖아요. 700으로. 그렇죠.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즉 내가 그 1달러가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가 1,500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엔 같았었는데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1달러를 팔았을 때 옛날에는 1,000원을 내가 받았는데 1,500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이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된다.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유입된다. 달러가 유입되면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좋아진다. 자,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4번 지문에 대한 단서가 본문에 열심히 찾으면 어딘가에서 껴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언어적으로. 근데 이거를 수리적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언어적으로 맞춘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극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질점 2019년도인가 그 물리 질점 문제가 나왔을 때 국어 만점자 숫자가 정말 작았었거든요. 그리고 BIS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BIS 문제는 이거에 비하면 완전히 너무 평이한 문제 수준이죠. 근데 질점 문제는 정답률이 19%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확률보다도 낮은 정답률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13번하고 아까 8번 정도는 BIS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등급 컷이 되게 내려간 거지만 저는 국어 만점자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 같다. 나경이가 100점 맞았다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기뻐서 지금 보통 학생들하고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저와 이제 학생이 같이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국어 만점자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1등급도 아니고 내가 국어를 만점 받았다면 그거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진짜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 표준 점수가 아니고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수학 만점자 숫자하고 국어 만점자 숫자가 고1 모의고사 때 3월 달에 어느 정도 차이 났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때 수학 만점자가 한 9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국어 만점자가 한 15명인가 17명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만점 받았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몇백 명 대 열몇 명 수준이라고 그러면 동시 만점자는 이제 거의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이번에 수학도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국어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지문을 앞으로 계속 해석을 해내야 되고 과거에 그 본문하고 맞추는 방식이나 본문을 보고 글로 해석하는 방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시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정시가 느니까 재수생이고 누구고 이제 정시로 다 가는데 정시가 늘었을 때 정시 수능이 쉬워지면 대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원 쪽에서도 이제 어차피 국어하고 수학은 아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고 차라리 이게 어렵게 내버리면 애들은 놀래지만 혼란은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만점자가 뭐 수백 명씩 나와버리면 만점을 받고도 대학을 못 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관전 포인트 하나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만점자 숫자가 몇 명일까? 정강호 만점자 그리고 국어 만점자 숫자가 몇 명일까? 등급컷이 내려간 것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과연 만점을 받은 사람들은 8번, 13번을 과연 정말 이해하고 썼을까? 그날의 운이 좋았을까? 이 세 가지. 나경이는 8번은 실력으로 푼 것 같고 9번은 실력이 85에 운 15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문제를 풀면서 운이 그 실력이 다른 거를 지어가면서 95까지 확률을 높였기 때문에 사실 95 정도까지만 맞출 수 있으면 국어를 저는 100을 맞추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네. 제가 국어를 뭐처럼 풀려고 그래? 수학처럼. 수학처럼 풀려고 한다면 특히 비문학은 수학처럼 풀 수 있어야 현장에서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게 70% 정도의 추론을 푸는 애들은 현장에서 이거 절대 못 맞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만점자 숫자, 전체 만점자 숫자 제가 굉장히 이번에 관전 포인트로 보겠습니다.